빚이 있다는 건 늘 어느 정도의 연체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해도요. 그렇게 연체 상태에 빠져버린 사람은 신용불량자 신세로 그냥 평생을 빚에 눌려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사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빚을 지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나는 빚낸 적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손드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신용카드도 빚이고 휴대폰 할부금도 빚이고 자동차 할부도 빚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쓰는 정수기, 가습기 이런 렌탈 상품도 다 빚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회사도 빚을 집니다. 어찌 보면 빚을 진다는 거는 회사의 숙명과도 같은 거죠. 당연히 빚을 진 회사 중에 일부가 빚을 못 갚는 일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겠죠.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필 몇 달간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거래처가 망하는 불행을 겪을 수도 있겠죠. 이때 현금줄이 막히게 되면 회사도 역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만한 아주 큰 기업들도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말 그대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티몬 위메프 사태에서도 그랬죠. 새로운 매출로 기존의 빚을 돌려막다가 파산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었잖아요. 그런 큰 법인이 갑자기 파산 상태에 빠지는 것처럼 개인도 역시 빚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제가 늘 말하지만 빚이 있다는 건 늘 어느 정도의 연체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해도요. 하물며 자칭 빚 전문가라는 저도 당장 내일 아프거나 하면 매달 꼬박꼬박 잘 내던 원리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연체 상태에 빠져버린 사람은 신용불량자 신세로 그냥 평생을 빚에 눌려 살아야 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빚으로부터 도망가거나 또는 세상을 등지고 꼭꼭 숨어버리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전에 만들어진 채무자 회생법 제정의 기초가 된 파산법은 사실 채권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가 나 빚 못 갚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해버리면 채권자가 받는 피해가 더 커져 버리잖아요. 채무자를 쫓아다녀야 되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갚을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파산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최대한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으로 꾸준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버리고 세금도 못 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비용이 늘고 세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여러모로 채무자에게 빚을 청산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뿐만 아니라 빚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 방법들을 모두 통틀어서 채무조정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와 협의하는 방식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을 통해서 협의하는 방식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협의하는 방식까지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 빚을 모두 정리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난달 10월 17일부터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모든 채권자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개인 채무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에서만 가능하고요. 대출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또 연체가 시작되어야 그 채무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채무 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불편하시거나 부담이 되셨던 분들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신속채무조정, 아니면 프리워크아웃, 아니면 새출발기금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해당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권자가 맞느냐입니다. 개인 채권자는 당연히 불가능한데 모든 금융회사가 가능한 건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에 관한 협약이 되어 있는 채권자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채무자분들이라면 그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서 만약에 해당되는 채권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 제도인데요. 아무래도 법원을 통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보니까 제출해야 되는 서류나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좀 방대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같은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는 제도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그래서 다른 제도보다 비용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점입니다. 법률에 의한 강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협의된 채권자, 되지 않은 채권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개인 채권자에 관한 채무 조정이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도 진행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불가능한 사람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가능한 조건은 우리가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되고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활동 그리고 개인파산은 꾸준하게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었죠. 물론 채무자분들마다 사정이 있고 또 상황도 다양하니까요. 더 구체적인 조건은 상담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이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많아지면서 채무자분들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이제 빚에 직면을 했을 때 고개를 돌리고 회피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됐고 직접 내 빚과 마주보고 싸울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한계에 몰렸다는 그 상태에서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내게 맞는 제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전제로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할지를 찾아보고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용카드 연체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연체해봤는데 문자가 와요. 일단 처음에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해결이 되면 다행이죠. 실수로 연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통장 잔고를 못 채워놓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지도 않았겠죠. 우리가 신용카드를 한 달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내 소득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이런 것까지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출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연체가 됐을 때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5일까지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5일까지 괜찮다는 의미가 뭐냐면 신용카드사 영업일 기준으로 5영업일까지는 심각한 연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독촉이 심하지 않아요. 문자 정도가 오거든요. 그런데 5영업일이 되면 그러니까 5영업일이라는 거는 주말 빼고 휴일 빼고 이제 영업을 하는 날짜로 5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5영업일째부터는 연체 이력이 전 금융사로 공유가 되고요. 그리고 점점 다른 신용카드, 연체를 하지 않은 신용카드도 한도가 점점 막히게 돼요. 그리고 보름쯤부터는 카드사에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데요. 아니 내가 연체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나한테 소송을 한다고? 네, 해요. 어떤 사람은 3주가 걸린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4주가 걸린다는 분도 있는데 빠른 분들은 이제 2주부터도 착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만약에 채무자가 지급 명령을 받고도 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바로 카드사에 집행권한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그 지급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법원에 쉽게 말하면 저 친구가 나에게 돈을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줘야 되는데 안 갚았다. 그러니까 강제로 내가 저 사람의 돈을 뺏어올 수 있게 허가를 해달라라는 신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카드사에서 바로 집행권한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채무자는 가급적이면 이 일을 하는 게 좋겠죠. 만일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연체한 지 90일이 되게 되면 장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단기 연체자 등록된 연체 이력은 최장 5년까지 연체 이력이 공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까딱 그 90일이 넘어가 버리면은 그 대출을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 5년간 이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터넷에 보면 90일 이후부터는 장기 연체가 등록이 되다 보니까 마치 이때가 무슨 강제 집행의 기준점인 것처럼 그 안내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90일 이상이 되면 이때부터 압류가 시작된다. 90일 이상이 되면 이때부터 빨간 딱지가 붙는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사실상 한 달부터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절차를 어떤 금융기관보다 먼저 발빨리 움직이는 곳이 신용카드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은행이 더 큰 금액인 경우가 많거든요. 5천만 원, 1억 이렇게 더 큰 금액인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는 몇백만 원이지만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끔 신용카드 관련 회사에서는 이제 연체됐을 때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리볼빙이나 현금 서비스 받으세요. 돌려막기로 당장 급한 비를 끄세요. 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 은행 대출보다 신용카드가 연체했을 때 신용도 하락이 더 크고요. 그리고 연체정보 등록되는 것도 은행보다는 신용카드사가 훨씬 더 강력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돌려막기, 리볼빙, 현금 서비스 이런 절차를 통해서 급한 불을 끄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체가 됐어요.
이제 뭐 90일이고 뭐고 뭐 한 6개월쯤 됐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돼서는 뭐 이율은 이미 이제 시중 최고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고금리로 갔다고 봐야 되고, 그거는 하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이 지금 거의 최고금리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부터는 내 월급을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당연히 정답은 회생이나 파산이나 신용회복을 고려해봐야 되는 단계고요. 우리가 연체가 되었다면 늘 말하지만 연체를 막겠다라는 이유로 새로운 대출로 해결하는 거는 대부분 대출 규모만 늘릴 뿐이지 부채 상환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은 이율도 더 높죠. 조건도 안 좋죠. 그리고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기 연체다, 그리고 이 지출을 조금만 줄이면 내가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체를 빨리 갚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연체가 장기화 될 것 같다, 내가 지금 뭐 돈을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아껴 써서 이게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채무조정 제도를 빨리 이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빨리 그렇게 신용도를 돌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셔야 돌려막기의 늪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원래는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희 회사에 올 때는 8천만 원인 거예요. 그 이유들이 대부분 뭐냐, 3천만 원에서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시간만 번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자 내고 원금 내는데 몇 년을 허비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기간은 나는 마음 편하게 그 기간을 버텼냐? 아니에요. 다음 달 이자 어떻게 내지? 다음 달 원금 어떻게 내지? 매달 그 생각만 하느라 허덕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연체가 되는 순간 냉정하게 반드시 파악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 개인 회생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설명보다는 채무가 있으신 분들이 왜 계속 빚을 갚지 못하고 어려워지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금융 지식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다시 빚의 굴레에 빠지고 또 빠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민이 빚이 1억만 있어도 벗어나기 힘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PD님, 1억이 큰 돈인가요? 1억이 굉장히 큰 돈이죠. 네, 큰 돈이죠. 네. 그러면은 그게 빚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이겠죠. 빌릴 때는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네, 1,000만 원이 금방 2천만 원이 되고 3천만 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쌓이면 순식간에 이제 1억 원이 되는데, 이거를 갚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내가 이자를 낼 수 있는지를 보통 생각을 하시지, 이 원금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플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크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갚기가 굉장히 어려운 돈이에요. 사실은 1,000만 원도 힘들어요. 1년에 남는 돈 모아가지고 1,000만 원 변제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소득이 빤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이 빤하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1억 연봉자, 고액 연봉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대부분의 일반 그 서민분들은 급여가 대부분 정말 많아봐야 4천,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은 돈이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에서 쓸 거 쓰고 갚기까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2023년 최저 생계비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최저 생계비가 결정되는 원리가 중위소득의 60%예요. 근데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게 버는 사람과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을 평균으로 내서 그 평균 그 값의 60%가 이제 최저 생계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소득이 적다는 거는 갚을 여력이 적다는 거고, 그 말은 1억을 짊어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계속 그 1억을 갚으면서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을 한다면 더 사람들은 이제 빚을 갚기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가난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빚을 갚기가 1억이라는 빚을 갚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두 번째는 금리에 취약하다는 점인데요. 지금도 이미 이제 고금리 하면서 사람들 난리잖아요. 지금 가계대출 규모가 굉장히 몇십 년 만에 줄었다고 해요. 그만큼 고금리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출을 갚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건데요. 그건 그만큼 사람들이 금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1억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이 2%에서 5%로 올라가는 거랑 1억 원이 2%에서 5%로 올라가는 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득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는 거고, 그러면은 갚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2%에서 5%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8%, 20% 그렇게까지 되는 거라서
금리에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월급이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원리금을 다 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라리 그 정도면 다행인데 월급이 300이고 원리금이 400인 분들도 있어요. 500인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새로 빚을 내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 이제 이런 분들은 아예 갚는 게 이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1번의 연장선인데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다는 거에 대한 연장선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내가 소득이 적으니까 1억 원을 갚기 위해서는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낮에 일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도 있고 대리운전 뭐 이런 거나 배달 뭐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더 많이 벌어서 갚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는 더 적극적으로는 뭐 창업을 생각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몸을 자산으로 써서 하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자산이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그 우리나라 이제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그리고 주당 40시간을 규정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만큼 다시 일을 하기 위한 휴식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프게 돼요.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병원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돌발적인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뭐 어깨가 갑자기 다친다거나 허리가 다친다거나 사실은 300만 원을 벌고 100만 원을 더 벌어서 갚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히려 병원비가 500만 원씩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금리에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금리에 취약한데 갑자기 이렇게 금리 상승기나 이런 것들이 도래하게 되면 이런 분들은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예금이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여유 자금을 쓰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서민분들이 빚이 1억이 있으신 분들은 가용 소득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남아 있는 그 잔고가 적다 보니까 이번 달 다음 달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제 그달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갑자기 뭐 회사에서 이제 해고 통보를 받으시거나 성과급이 줄어들거나 원래 내가 이 정도 벌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해결해야지 했던 분들은 그 미래의 가용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활비가 늘어나고 갑자기 뭐 이번 달에 지출할 게 항목이 많아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갚을 수 있었던 분들도 그 플랜이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 알겠다. 내가 지금 난 1억이 있어. 지금 나는 갚기가 어렵고 지금 금리에 허덕이는 중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걸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상태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첫 번째로 이분이 신용도가 만약에 좋은 상태라면 아직까지는 나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면 절대 지금 이 순간부터 쉽게 빌리는 돈을 빌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친구한테 야 너 나 100만 원만 빌려줘. 나 다음 달에 갚아줄게. 라는 걸 쉽게 빌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카드 넣어서 카드론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현금 서비스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지만 빌리는 거 쉬운데 갚기가 되게 어려운 돈이에요. 빌리는 것 자체에 허들이 많아야 어렵게 빌려주고 내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곳일수록 금리가 더 좋고 그만큼 대출 자체가 탄탄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뭐 주부도 대출이 나온다, 뭐 5초 만에 뭐 대출 나온다, 무방문 뭐 그런 대출들 있잖아요. 그런 대출들이 대부분 나쁜 대출이고 그렇게 쉽게 빌린 돈들이 대부분 갚기가 어려운 돈들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나한테 야 일단 급하게 빌렸어서 일단 쓰고 봐 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돈을 빌리는 행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의뢰인들이 빚에 빠지신 다음에 저한테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패턴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고수익의 유혹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친구분들이 친구가 나한테 뭐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걸 가지고 뭐 월 이자 10%를 주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 5천만 원으로 그 수익을 주다가 그 원금을 못 받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5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내가 1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너무 좋잖아요. 다음 달도 100만 원이 들어와요. 이런 수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달 잘 받죠. 그러면은 내 원래 받는 소득에다가 이제 100만 원까지 더해서 나는 곧 있으면 좀 부자가 될 것 같은 기분을 가지시게 되지만 그게 좀 있으면은 50만 원이 되고 30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되고 그러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누가 나에게 뭐 시중금리 이상의 이제 그 수익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의심을 하고 봐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이미 신용도가 나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5천만 원의 빚이 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내가 현실적으로 다 갚는데 얼마만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짜서 갚을 수 있으면 갚으세요, 최대한.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빨리 개인회생을 하시는 게 방법이에요. 이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서 만약에 아무리 플랜을 짜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분명히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저희한테 오시거든요. 그때부터 3년, 4년, 5년의 기간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버티는 게 의미가 있어야 버티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갚을 수 있는 분들은 갚으세요. 근데 갚을 수 없는 분들은 여기서 시간이 늘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원리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갚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리금 자체의 전체 규모가 그냥 커지는 거예요. 처음엔 6천만 원이었다가 7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이렇게 돼서 오시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도의적인 그런 걸로 책임감? 어쨌든 갚아야지. 그게 이런 상황이 된 분들은 냉정하게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연체가 됐건 뭐 어쨌건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지금 내 소득을 가지고 이 채무 전체를 변제할 수 있는 플랜이 안 나온다. 그럼 바로 개인회생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원론적인 얘기예요. 제가 매일 얘기를 드리는 거는 당신이 이제 이 정도 빚이 있느냐, 그러면은 당신은 이 정도의 탕감이 되고 이 정도의 기간에 이제 회생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보통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자꾸 이런 얘기만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도 앞으로 조금씩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